이재화 박경신의 검찰개혁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각종 발언에 대해서 법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에 대한 발언, 5.16에 대한 발언,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박근혜 후보가 2012년 7월 10일 날 정수장학회에 관해서 정수장학회에 잘못이 있었다면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사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만두었고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다. 이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이사를 관두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이 변호사님 정수장학회가 뭔지에서부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원래 이 정수장학회의 모태는 1958년 부산 지역의 기업인인 사마 고모 사장 김지태 씨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10만여 평을 기본 재산으로 해서 설립한 부일장학회입니다. 부일장학회가 근데 1962년 5월에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개입시켜서 김지태 씨로부터 부일장학회를 강제적으로 국가에 헌납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강탈한 거죠. 이를 토대로 5.16 장학회를 설립했고요. 이 장학회는 이제 82년 1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학회라는 이름은 박정희에서 정자를 따고 유경수의 이름에서 숫자를 따서 이렇게 정수장학회를 만든 건데요. 이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의 30%를 갖고 있고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2005년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장으로 지내왔고요.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 하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인 최필립이 이사장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는 2004년도 10월경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착수를 했고요. 2005년도에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탈한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고 2007년 진실화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지태 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에서 김지태 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서 정수장학회의 주식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은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 취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 법원이 국가가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가 한 지역 그 기업인의 부동산을 이렇게 강탈해서 장학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언론에 대한 장학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학회가 만들어져서 정수장학회에서 이제 장학사업을 할 때 언론인들이나 또 언론학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그것도 있고요. 그 부산일보하고 MBC를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일보를 100%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를 말하자면 김지태 씨로부터 국가가 뺏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언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정수장학회 장학금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꼭 부산일보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언론인에 대한
어떻게 사실은 그때 군사독재 시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뭐랄까 좀 세련된 그런 언론 통제 방식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건 이제 과거고, 그럼 현재의 지금 대선을 앞둔 그 대선 후보인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학회에서 지금 박근혜 씨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정수장학회와? 지금 박근혜 후보는 자신은 이사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자신하고 자기하고 무관하고 자기가 거기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들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수장학회의 명의로 개칭된 게 82년이잖아요. 그때부터 10여 년간 쭉 이사장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물러난 이후에도 박정희 정부 하에서 의전비서관을 했던 최측근인 최필립을 이사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이사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 게요. 이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의 그 이사들이 잘못하면 그 주주들이 그 이사를 교체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진짜 주인이니까. 근데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 그러니까 공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서 추상적으로 사회에 출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사들 보고 물러나라고 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지금 보시는 분 좀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법원에서, 우선 이제 박근혜 대표한테 넘어가기 전에, 지금 법원에서 국가가 강탈했다는 거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수장학회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반환 거부하고 있는데, 소멸시효 지나면은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이니까 지금 정수장학회가 국가에서 강탈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면 충분하게 소멸시효를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은 강탈한 주체가 국가였잖아요. 국가가 민간인에게 그 재산을 강탈을 해놓고 지금 와서 소멸시효 그걸 주장하는 것은 국가라는 것이 법질서를 확립을 하는 주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국가가 뺏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그런, 그걸 회복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소멸시효라는 것은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어떤, 과연 그 당시에, 말하자면. 1962년도에.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사 진상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전까지는 강박에 한 의사표시라고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기는 사실상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 이야기를 해야지 불가능한 권리를 주장 안 했다고
그거 차단시켜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거는 아마 법적으로도 지금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기태 씨가 이제 설립한 부인장학회 이제 뺏긴 다음에, 그 돌려달라고 그때 1962년도에 돌려달라고 했다간, 그렇죠. 뺏길 때도 끌려가서 목숨까지 보상을 못하는 상황이죠. 뺏길 때도 안 가져가서 뭐 옆에 그 고문당하는 사람들 비명소리 들리는 데서 이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뭐 더 큰 그것을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권리의 잠잠자가 아닌데, 지금 이게 지금 손면시에 적용하는 게 좀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반 국민으로서 좀 또 궁금한 게, 그 반환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뭐, 사실은 지금도 누구 소유는 아니죠. 그냥 추상적으로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 이제 뺏길 당시에도 김지태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부의장학회라는. 그렇죠. 기부를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이미 기부감이 돼 있던 상태여서, 그때도 사실 주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이사회를 이제 김지태 씨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사회를 통한 그 재산의 통제권을 지금 이제 뺏긴 거죠. 네, 뺏겼는데, 지금 이제 법원이든 어디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넘겨받게 되면, 이게, 이걸 이제 복원하라고 하면, 그럼 이제 김지태 씨 개인한테 넘어가는 건데, 또는 이제 김지태 씨가 뭐 임명한 이사들한테 뭐 다시 넘어가는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사회적으로 뭐 올바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김지태 씨가 뭐, 개인의 소유권을, 말하자면 재산을 정식시키기 위해서 장학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 김지태 씨가 만든 장학회 취지에 맞게끔, 이사장이나 이사가 운영되어지고, 원래 의도됐던 공익부분으로 활용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수장학회는,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제 박정희 정권, 전단 정권에 오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잖아요. 장학회 운영도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일반 원래 취지대로 되돌려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어려운 맹점들이 뭐 정수장학회에서는 어차피 부의장학회에서 돈 줄 사람들 우리가 다 주고 있다. 우리가 뭐 공익사업 잘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할 테고, 이제 또 부산일보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은 통상적인 장학회 이사장에 비해서 연봉이 아주 고액이에요. 언론 보도에는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최필립 이사장은 7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매년 1억 7천을 받고, 더군다나, 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뿐만 아니라, 그 정수장학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라든지 전직 이사들이, 매년, 박근혜 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왔단 말이죠. 네, 정수장학회가 아니고요. 개인들이. 그렇죠. 개인들이 말하자면 이사 보수를 받아서 고액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박근혜 의원에게 후원금을 매년 내왔었죠. 말하자면, 이런 점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가 사적 용도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용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 물러났지만 여전히 정수장학회에서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박근혜 후보는 결국 정수장학회라고 작물로 이루어진 건데요. 국가의 강치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강치라는 것은 뭐 강도죠. 그렇게 한 작물인데 그 부분을 역시 세습받는 실질적 지도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수장학회의 뭐 소유권 자꾸 얘기하는 건 지금 이미 사회에 기부된 재산을 가지고 좀 어폐가 있고요. 이제 재산의 통제권, 정수장학회 재산의 통제권이 지금 중요한 게 통제권에 그 MBC 주식 30%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BC 뭐 정상화
와도 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에 관해서 이런 법적 변호를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살아계신 전 대통령도 계신데요. 바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신데, 이분 발언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추징금 수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재산은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호화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자기 그래서 재산은. 네, 형식상으로는 자기 명의로 앞으로 있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뭐 아들이나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결혼식, 초호화 결혼식도 문제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내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정수장학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나는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거를 반환해달라는 이야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일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 재산이 29만 원보다 더 나쁜 발언 아니냐. 강도 범행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인은 물론 처벌을 할 수가 없겠죠. 법치국가에서는. 그렇지만 강도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이사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말하자면 반환할 수 없다는 논리는 스스로가 나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법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게 어찌됐든 이 소유권이 있어야 이걸 또 딴 사람한테 넘기는 양도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길 텐데 지금 당장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없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전 이사장이었고 지금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일말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도 좀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러실까요? 예. 박근혜 후보가 2012년, 올해 7월 16일 날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5.16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발언했고, 또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제 자꾸 그 5.16 발언에 관한 질문이 나오니까 과거에 모두 사시네요. 국민들도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변호사님. 네, 결국 5.16이 쿠데타고 우리 헌법에서도 지금 삭제가 됐죠. 5.16 삭제됐고 헌법에서는 4.19 이념을 개성하도록 돼 있는데 4.19 이념을 개성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정면을 반하는 거죠. 말하자면 5.16은 국헌 질서를 파기한 것인데 그걸 옹호한 발언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평가에 맡기자는 것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있지만은 동네 아줌마들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중에 평가를 하고 지금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역사관이라든지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60년, 5.16 있었을 때 이제 20대를 사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5.16에 대한 사실은 강한 향수와, 또, 그때 정말, 잘못해서, 박근혜 씨도 그런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은데,
보릿고개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는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 때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강력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뭐 공산화 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박근혜 후보에서 그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 경제 발전을 이뤘고, 네. 우리 말하자면 절대적 빈곤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냐, 이 논리 갖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에서 박정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 발전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은 해방시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주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건 총뿌리에서 권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미화를 해버리면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도 참 그 말을 잘 골라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항상 질문이 나면 내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행간을 읽어보면 그럼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역사관이 그러면 국민 다수하고 다 맞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 중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겠지만 한 40% 정도는 5.16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러면은 대통령 역사관이 일일이 다 똑같아야 되느냐, 이 다수의 나머지 60%의 역사관과 똑같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의외로 이렇게 내가 소수지만 소수가 이렇게 생각할 권리도 있다. 먼저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아요. 일반인이면 사상의 자유가 있고, 또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 헌법 66조 1항에 보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5.16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게 있다는 부분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쿠데타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양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적인 헌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옹호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자꾸 박근혜 후보한테, 박근혜 전 대표한테 자꾸 5.16 물어보는 이유가 아버님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서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만 한 게 아니라 유신도 했잖아요. 그래서 유신에 대해서 왜 질문을 안 할까? 그러니까 유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과연 유신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말할까는 참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가 정치인에서 롤 모델을 자신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 아닙니까? 절대 왕정의 어떤 지도자였는데 지도자들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게 아마 박근혜 후보의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우선 국가의 어떤 발전을 시킨 사람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후보는, 국가가 잘 살면, 국가가 발전하면 모든 것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인 박정희도 그런 국가주의 사고에 빠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은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유신 정권도 지금 국가가 발전했지 않느냐 그건데 그 발전 속에서는 그 속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민주주의 철저히 파괴됐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박근혜 후보도 전혀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유신 전까지는 부정선거였든 관권선거였든 하여간 직접 선거로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당선이 됐고, 이제 유신이 바로 좀 종신체제를 굳히기 위해서 거의 이제 자기가 선임한 통일조치국민회의에서 또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간선제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 운동의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선제 폐지하고 직선제 하자는 거라서, 그게 이제 70년대 이렇게 바꾸고서는 16년, 17년, 그러니까 87 항쟁할 때, 그죠? 그때까지 이제 사실 민주주의 암흑의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호헌철폐가 이제 서울 광장에 구호가 될 정도로 참 오랜 기간 암흑의 시기를 시작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좀 다른 오일릭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좀 사과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 발언은 아니지만은 박정희 정권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사법살인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혁당 사건. 말하자면 법원의 판결로서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전에 뭐라고 하시나요? 무죄가 판결됐죠. 그게 이제 무죄도 판결되고 국가에서 수백억 대 예산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는데 박근혜 후보는 옛날에 유죄 판결한 것도 법원의 판결로 한 거고, 지금 재심 판결도 법원의 판결로 하는데 왜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느냐, 없는 게 맞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여전히 반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로 이제 독재자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라는 분이 있는데, 1967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그대로 침묵하는 나도 공범자였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내가 그 잘못을 안고 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모택동의 딸, 또 최근에 부친의 통치 시절에서 고난을 겪었던 중국의 유명 시인인 아이찡 돌아가셨죠. 아이찡 부인에게 사과를 했어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선생이 고난을 겪었다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어요. 저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 그 아버지의 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머릿속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가 있은 후에 정치를 해야 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유족과 그다음 사법 말하자면 고문과 협박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에게 한 번도 지금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참고로 이 인혁당 사건도 이제 결국에 일종의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유신 72년도에 한 후에 75년도 경에 일어난 일이고, 이런 이제 비슷한 이런
참 부당한 죽음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때 만들어진 그 유신체제를 그대로 받아서 또 전두환 대통령이 또 간선제로 역시 최고한 선거를 통해서 또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서 80년대에는 광주 광주 학살로 시작을 해서 또 그 유신 때와는 또 격이 다른 또 암흑의 시기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짚어보자면 참 틀림없이 뭐 경제 성장도 좋지만 명백히 사과해야 될 시기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직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그냥 직선대로만 놓이게 되고,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이 정치사와는 다르게 사법부가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강력한 직선제 대통령을 두고 있는데, 이게 또 지금 직선제 대통령의 폐해가 보면 이번에 좀 MB 정부에서 또 나타나고 있고, 이게 절대로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21세기에 특히 지도자들은 이제 국가만 뭐 발전하면 된다.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은 21세기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행복의 관점에서 국민이 잘 살고 국민이 자유로워지면 결국 국가도 발전한다. 이 생각을 해야지 국가가 이렇게 나오니 따라오라 이런 식의 지금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5.16 발언이 단순히 5.16 그 발언의 문제, 5.16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박근혜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데서 저는 하여튼 함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후보가 사실 지금 후보 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실은 그냥 사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후보가 된 것도 결국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뭐 국민의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향수 때문에 후보가 된 건데. 그거 자꾸 5.16 역사관에 대해서 자꾸 야당 쪽에서 물어봐봐야 그래서 향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자극할 뿐이다. 라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기회에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정말 솔직하게 좀 피해자들에게라도 좀 사죄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엔 피해자들한테 사죄한다 그래서 그러면 박정희의 그 경제발전 향수를 가지신 유권자들이 또 돌아서겠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이번에, 좋은 기회를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 대선을, 정말, 박근혜 말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미래 얘기하려면 빨리 좀 박근혜가 좀 결제 해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발언을 이제 하나 하셨는데 가장 최근 그게 지금 8월 10일 날 강원도 유세하면서 발언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언론에 유심히 봤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국가보안법을 지켜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직지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냥 뭐 별 문제도 아닐 수도 있는데 우선 그 17대 국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17대 그렇죠. 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 4대 악법을 폐지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 한나라당 입장은 어땠어요?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7조가 찬양 고무 조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1년에 10몇 명 되다가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또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이제 찬양 고무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분들이 그 박정근 씨라고 박정근 씨가 조선중앙통신 그 트윗들을 이제 리트윗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북한의 말투, 북한의 이제 공식 말투를 흉내내서 뭐 이제 풍자하고 코믹한 그런 이제 트윗을 날리셨는데 그것도 이제 찬양 고문했다라고 해서 좀 처벌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재판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찬양 고문 조항인데 그게 이제 너무 좀 황당하게 집행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도 그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폐지에 동의를 해주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도리어 이제 그 당시 이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에서 7조만 폐지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를 폐지해야 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좀 악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 물리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법들은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문제가 있는 게 제7조 때문인데 어찌됐든 그 7조에 대해서는 그 폐지하겠다는 한나라당 입장이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지금 와가지고 그걸 다 지켜냈다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한나라당에서도 폐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폐지를 권고해 왔던 그렇죠. 특히 이게 7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강력하게 특히 유엔에서도 주장했죠. 국제인권법 그 교과서에 보면요. 그 의외로 이 사건 이름에 킴 어쩌고, 킴 팍 어쩌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그 국가보안법에 관한 그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들입니다. 바로 이제 그 제7조를 위반한다는 그림, 또 서적, 이런 것들을 이제 처벌하려는 걸 인권 침해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유엔이 이게 그냥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 그 OECD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법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제기에 폐지 권고를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협약이라고 우리나라, 미국,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죠. 그런 인권 협약을 각 국가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국가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인권협약을 위반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역시 평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공식 권고고요. 지금 그 권고가 나온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금 흘렀는데도 아직 이 국가보안법 7조가 폐지 안 된 것은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고, 이거를 지켜냈다고, 좀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후보가 되려는 그 분들은, 사람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인권의 관점에서, 혹여, 국가보안법 운영 과정에서,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를 했다면 이런 요소가 그러니까 말하자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인데 지금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선고됐다가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표를 의식해서 말하자면 방공 부분을 자극을 해서 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관점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그러려면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의 그 실상을 알고 그 부분이 없도록 최소한 법과보안법 개정은 하겠다는 취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남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박정근 씨 트위트 몇 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끼리라는 트위트 계정. 우리민족끼리라는 트위터 계정.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 리트윗만 한 게 그런 건 이제 리트윗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올린 트위트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뭐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예, 이게 이제 김정일 네. 장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정일. 예, 뭐 모든 것은 장군님께서 해주십니다. 호랑이에겐 아이도 같게 해주시죠. 예, 뭐 이런 표현들. 장군님이 자웅동체라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김정일 장군님께 부탁드리면 됩니다. 알아서 신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다 그 유죄 취지로 기소됐고 이 트윗을 가지고 처벌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트윗도 올리고 그 우리민족끼리에 나오는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셔도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화려체의 뭐 이런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찬양 글도 이제 리트윗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박정근 씨가 이런 북한을 조롱하는 풍자하는 이런 트윗은 585건이고 이 검찰에서 이게 문제 삼은 거는 한 22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그 트윗들이 북한을 조롱하는 것들인데 그래도 이제 검찰은 그래도 하여간 RT한 거는 북한 주장 RT한 건 무조건 처벌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박정근 씨는 이 RT를 미리 이제 해놔가지고 그걸 깔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을 조롱하는 트윗을 보냄으로 해서 자기 어떤 패러디 효과를 노린 거거든요. 예, 패러디라는 거는 원작을 연상시켜야 되는 거고, 원작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조선중앙통신이나 우리민족끼리 리트윗을 해놔서 다른 트위터리안들의 생각을 좀 인식을 이렇게 좀 프라이밍 해놓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펀치라인으로 뭐 장군님 빼빼로 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웃기는 건데 일종의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뭐랄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 조롱하는 트윗은 딱 손으로 가려놓고 나머지 트윗만 가지고 이거 봐라 다 차양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잡겠다는 거죠. 이게 참 이렇게까지 좀 남용이 될 정도로 지금 국가보안법 7조가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고문죄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까지는 안 갔지만은 실제로 다수가 위헌 선언은 안 됐지만은 그런 지적이 많았었죠. 한정합헌 결정을 해서 찬양 고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실제 위해를 주는 그런 찬양 고무만 처벌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조문도 개정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검찰이나 지금 사정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박정근 씨의 이런 이제 아마추어 패러디 작품인데 아마추어 예술 작품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처벌하고 있는 거죠. 그걸 무슨 참여정부 때에 비해서 MB 정부 들어와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제가 숫자는 제가 잘 안 가지고 있어서요. 대체적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 MB 정부 들어서 이제 취임하는 검찰총장님들이 다들 취임 일성이 친북 좌파 첩결이었습니다. 일성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지금 한상배 검찰총장까지, 그 전에 있었던까지 이제 다 그랬었고, 이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민주화 세력,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일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정권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그 정권이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좀 보복이 예고됐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는 친북 좌파라는 것들이 이제 다 보면은, 이제 과거의 운동권이었던 분들이나 또는 지금 새로이 민생 문제 때문에 시위나 집회 이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 주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좀 시간이 좀 남아서. 네네. MBC 파업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나눠보고 싶은데, MBC 파업 사태가 170일이 넘게 사상률이 장기화됐잖아요. 네. 박근혜 후보는 그와 관련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슬기롭게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하고, 하여튼 MBC 파업의 본질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나 해법은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를 두고 4차원적 발언이다,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과연 이게 노사의 문제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과연 민영방송 SBS네요. SBS 기자들 97%가 사장 불신임하고, 또 파업을 이렇게 100몇십일 하면서 지금 MBC 시청률이 거의 종편 수준대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과연 SBS가 지금 공개기업인데요. 상장된 공개기업. 과연 사장이 계속 버티고 있었을까요? 못 버텼겠죠. 못 버텼을 겁니다. 시청자 눈치 봐야 되고, 주주들 눈치 봐야 되고, 직원들 눈치 봐야 되고, 김재철 사장이 버티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바로 대통령이 신임한다는 그거 그렇죠. 예. 그리고 임명해 준 분들이 사실은 계속 버텨달라라고 요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계신 걸로 보고요. 지금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측에서도 상당히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김재철 사장이 암론하고 있는 건 이것은 공적 통제가 지금 기능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이 노사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에 정운찬 국무총리 하시던 분이 용산 사태 가지고 시공사하고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민사관계인데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거나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용산 사태도 결국은 이 말이 재개발인데 결국에는 땅 주인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서 지금 개발하겠다는 이제 다른 땅 주인들한테 넘겨주는 게 이제 재개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관련 법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다 허가를 내주고, 그럼 그것도 이제 공적 통제의 문제인데, 결국은 거기서 허가를 내줄 때 세입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공적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 MBC 파업 사태도, 이 공적 통제 기능 상실한 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정수장학회 30% 그 영향력 가지고 계시니까, 사적으로 보나, 공적으로 보나,
노사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예. 4차원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스럽게. 예. 결국 MBC 사태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 김재철 사장이 방송을 전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 기능, 공영방송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마치 사기업처럼 그쵸. 인사 문제나 방송 프로그램을 관여하고 이래서 문제됐던 건데 해법은 결국 김재철 사장 물러나게끔 하고 이게 박문진이 나머지 갖고 있고 30%는 그 정수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러나게끔 하고 사실상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실상 임명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러나게끔 하고 공영방송에 적합한 사람을 사장으로 새롭게 임명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마치 사기업의 노사 문제처럼 취급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이 없든지 아니면 이 사태를 즐기든지 두 가지 아닌가 싶고 대선 때까지 이 상태로 가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치인분들은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이야기가 다 돼서요. 오늘은 박근혜 후보의 4가지 발언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쨌든 다음 또 이제 2주에 한 번씩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